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관리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관리에서는 첫 번째 관리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관리하는 복합 개념적인 측면의 관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데요. 자, 23회 때 물었군요.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래 물었을 때 부동산 관리는 이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법률적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방식의 장단점 정도는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때 직접 관리, 즉 자가관리를 말하는 거죠. 자가관리 같은 경우는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자,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탁관리다 하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죠. 자, 따라서 틀린 답은 이 경우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관리, 즉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전문가에게 맡기죠. 그러면 효율적이고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네요. 자, 특히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기밀 유지에서는 자가관리보다는 불리합니다. 즉 자가관리의 장점 중에 뭐가 있었어요? 기밀이나 보안에 좋다 이런 거 있었죠. 자, 3번은 맞는 말입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와 위탁관리를 혼합한 것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인 것은 이렇게 위탁을 한다든지 또 뭐 기술적인 것은 자가가 한다든지 이렇게 어때요? 섞었다 하는 게 혼합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서로 병용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만 위탁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혼합관리 방식의 장점은요. 강한 지도력 확보할 수 있다. 자가관리 장점이죠. 그러면서도 위탁관리 편히 이용할 수 있다. 위탁관리 장점입니다. 그래서 혼합관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혼합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점은 두 가지 방식의 단점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상대편에게 책임을 또 떠넘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이 혼합관리의 단점이 됩니다. 자, 124번 내용은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5번 역시 부동산 관리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자,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법률적 측면의 관리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 예, 의미가 통하죠. 맞습니다. 자,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물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우리가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 관리가 있고 자산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 관리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그때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 관리다. 하는 것이고요. 이 시설 관리는 말 그대로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로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2번은 당연히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3번 자가관리 방식, 즉 자기관리 방식은요. 위탁관리에 비해서는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가관리의 장점 중에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기밀이나 보안 유지에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직접 알아서 관리하면 되죠. 그래서 신속하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다 하는 것이 자가관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임차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 이용 중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우리가 임대료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 임대차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런 비율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매장용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임대차 방식이죠. 그래서 번 돈, 매상고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그래서 이게 비율 임대차죠. 4번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우리가 경제적 측면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에서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들은 다 이것은 이제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틀린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예, 작년도 문제였는데 이 정도 문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6번 문제에서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관리의 유형 이래 물었습니다. 우리가 자산관리 그리고 시설관리, 기업관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 때요.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 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그 가치 증진과 관련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리스크, 위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 어떤 부동산을 매각해야 부가 극대화되겠는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라든가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PF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자산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련된 관리,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개발 또는 재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다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에 속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27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었네요. 자, 1번 위탁관리 방식은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맞죠?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또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로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위탁관리다. 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를 측량했다. 우리가 관리를 분류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기술적 측면의 관리와 관련해서 건물과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이런 것들이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 것이고요. 토지와 관련해서는 옹벽을 쌓아둔다든지 또는 경계를 측량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다든지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2번은 경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했다. 이런 것은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그리고 제도적, 경영, 경제,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래서 관리에는 복합 개념적인 측면에 접근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자치관리가 다른 말로 자가관리죠. 관리요원이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가관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타성에 젖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안일해지기 쉽다 하는 것이고요. 또 자가관리에서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위탁관리에 비해서 떨어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섞어 놓으면요. 서로 책임을 상대편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책임 소재가 오히려 불분명해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단점이 나타나는 것이 혼합관리죠. 자, 따라서 틀린 답은 이 경우 5번이 됩니다. 자, 128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채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아까 자산관리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것도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경제적 측면의 관리와 더 밀접하죠? 자, 따라서 법률적 관리라는 표현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따라서 1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관리 행위로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에 지속한다. 유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유지가 아니죠.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는 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표현이 틀렸네요. 3번 건물 관리의 생애 주기. 우리가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비용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우리가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수명 현상이 있죠.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전개발 단계, 그리고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이런 각 단계마다 이제 투입되는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당연히 의미가 통하고 3번 표현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시설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업무다.
5번에 보면 자산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관리 업무에 한한다. 자, 표현이 4번과 5번이 바뀌어 있죠. 우리가 시설관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건물의 설비나 기계, 보수, 유지관리 업무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에 속하는 것이고요. 자,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이라든가 그 수요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4번, 5번은 표현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옳은 답은 3번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자, 129번 문제는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들에 물었는데요. 자, 건물의 내용 연수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에 가면 우리가 물리적 감가, 그리고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런 말 하죠. 자, 그 감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물리적 감가는 뭐였어요? 노화되었다, 낡았다, 부서졌다, 파손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 감가죠. 기능적 감가는요.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한다든지 설계나 설비가 불량하다든지 형식이 구식화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능적 감가에 속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감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대상 부동산의 주변 환경과 이제 조화되지 못한다든지 시장성이 감퇴되었다든지 인건적이 쇠퇴했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경제적 감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가와 관련해서 내용 연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내용 연수, 기능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하고 있다, 설계, 설비가 불량하다, 디자인이 노화되었다, 디자인이 낙후되었다는 건 어때요? 형식, 디자인이 구닥다리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다 기능적 감가 요인들이기 때문에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은 맞는 거죠. 두 번째, 인건적이 변화되었다, 인건 환경하고 건물이 부적합하다, 당해 지역 시장 건물의 시장성이 감퇴되었다, 이런 건 다 경제적 감가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죠.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에서요. 건물의 생애 주기에는 건물을 짓기 전의 단계인 전개발 단계, 다른 말로 신축 전 단계, 그 단계가 지나면 신축 단계, 그리고 나서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로 가죠. 그때 이 안정 단계라고 하는 것은 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안정 단계 국민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이 안정 단계에서는 경제적 측면의 관리 이런 것이 중시되는 단계가 안정 단계고 이때 관리를 잘하면 당연히 수명이 상당히 연장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3번은 역시 맞는 표현이군요. 4번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에서 노후 단계는 노후라는 말 안에 벌써 어때요?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이 악화되는 단계. 맞죠? 예. 자, 5번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의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둘을 뭐 했죠? 섞었죠? 이런 것을 무슨 관리? 혼합관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탁관리 말이 안 맞네요. 자, 틀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답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129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은 마케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마케팅 전략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었냐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을 이제 공략하고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이고요. 이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장 점유 마케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4P 믹스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STP 전략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P를 잘 믹스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표적 시장에 도달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4P 믹스 전략 또는 마케팅 믹스 전략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가지 P가 뭐였죠? 그랬을 때 플레이스 이렇게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분양 대행업소를 활용한다든지 공인중개사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비자와의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차별화해야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된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 안에는 이제 홍보라든가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이런 것이 다 프로모션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P를 잘 믹스했을 때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상업용 부동산 마케팅에 많이 쓰이는 것이 4P 믹스 전략입니다. STP 전략에서 S는 세그멘테이션해서 시장을 뭐 하는 것이죠?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세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 소비자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했으면 다른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과는 차별화되는 물건을 공급해야 된다. 그것이 포지셔닝 전략, 즉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등장하는 것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아이다라는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더라 하는 겁니다. attention, 그래서 주의, 주목, 뭐 이런 뜻이죠. 주의.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미. 그 다음에 desire, 욕구, 욕망, 이런 뜻이죠. 그리고 action, 행동으로 취하더라.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단계에서 소비자와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메시지 톤과 강도를 잘 조절해서 고객을 만족시켜 주세요 하는 마케팅 전략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특히 우리 디자이어 단계에서 셀링 포인트, 우리가 판매 소구점이라 그러죠. 그 제품의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딱딱 찍어주면 행동, 액션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다에 따라서 소비자와 이제 관계 속에서 고객을 점유하겠다 하는 마케팅 전략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마케팅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소비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겠다 하는 것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고객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겠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브랜드 전략, 이런 것이 관계 마케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 관련된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130번 부동산 마케팅 틀린 것 하고 물었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활동 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해졌다 그랬죠? 기존에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물건을 만들어도 다 안 팔리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욕구는 충족시켜주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뭐다?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였죠? 아까 4가지 P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그런 걸 잘 조합하는 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서 마케팅 전략 중에서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것. 예, 이게 틀렸네요. 구매자 집단으로,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소비자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겁니다. 타겟팅은 세분화된 소비자 집단 중에서 기업 입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타겟팅입니다. 자, 따라서 3번이 틀린 편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벽걸이 TV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프로모션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위치의 고정성이 있으니까 이제 직접 물건을 소비자에게 뭐 샘플 들고 와서 보여줄 수 없죠. 그러니까 홍보, 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틀린 답은 3번이네요. 자, 13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 자, 마케팅 전략에서 4가지 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에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가 있다. 맞는 말이네요.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내부 구조, 설계된 아파트, 이거는 제품이 차별화되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제품 전략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특화된 시장이니까 거기를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4번. 플레이스 전략은요,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화된 시장으로 구분하는 거다. 이건 유통 경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은 시장 세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업소를 활용한다든지 뭐 주인 직접 분양 또는 공인 중개사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유통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4번이 틀렸군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화 전략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목표 시장에서 고객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가지도록, 차별화라는 말이 나오죠?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틀린 답은 4번이네요. 예. 자, 13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 틀린 거. 자, 1번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자, 우리 가격 전략에는 고가 전략, 저가 전략, 뭐 시가 전략 이런 게 쭉 있는데요. 시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이미 가격 선도 업체가 있어서 그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추종해야 될 때 쓰는 것이 시가 전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추종 가격 전략 또는 모방 가격 전략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1번에 나오는 위치, 방위, 층,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 하는 것과 시가 정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축 가격 전략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따라서 1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시장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에 특정 군집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자, 2번도 역시 틀린 표현이죠. 여기까지는 나누었다까지는 시장 세분화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정 군집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것은 타겟팅, 표적시장 선정 전략이죠. 그래서 세분화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경우 틀린 답은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려서 이제 시험에서는 두 지문을 다 복수 정답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 2번이고요. 마케팅 믹스 전략은 4가지 P를 잘 믹스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 4번은 4가지 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건 기업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 요소를 조합하는 거, 그게 뭐죠? 여기 있는 4가지 P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라고 하는 것은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며 저희 촉진 관리라고 하는 건 지금 뭐죠? 프로모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합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틀린 답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3번 문제. 부동산 마케팅 틀린 것하고 물었습니다. 자,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판매 소구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특징 중에서 고객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특징, 그게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어느 단계에서 이런 셀링 포인트는 아이다의 원칙 중에서 디자이어, 욕구 단계에서 이런 셀링 포인트를 강조함으로써 액션, 즉 계약 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던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번은 틀린 답이 되겠네요. 3번 관계 마케팅 이런 말이 나오면 어때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아까 브랜드 전략 이런 거와 관련을 가진다고 설명했고요. 4번 SP 전략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으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아이다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의 단계가 있다. 네, 그러네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3번까지 우리는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죠? 그렇습니다. 이제 감정평가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감정평가에서는 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평가사가 구하는 것은 뭐다?
가치다 하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자, 따라서 value, 평가사가 구하는 것은 value를 반영한 가격이고 중개사가 알려주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된 price로서의 가격이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을 좀 알아달라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가치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라는 거죠? 평가사고요. 이 가격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라는 거요? 중개사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 여기 price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입니다. 자, 실제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는 딱 한 개만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치는 뭐였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것이 가치였습니다. 그럼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물건이 주는 효용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효용을 반영해서 가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에는 반드시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죠. 주거지가 주는 효용이다 그러면 쾌적성 이런 것이겠죠. 반드시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에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라고요?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값이고 가격은 실제 교환의 대가로 지불된 값이니까 이미 과거 값이죠. 자, 따라서 얼마 줬니? 3억 줬어. 이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서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다. 틀렸네요. 가격은 이미 지불된 값으로서 과거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반영한 현재 값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틀린 편이 되겠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건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다. 이런 말 자체가 어때요? 효용이다. 이런 말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자, 5번에서 주어진 시점에 가치는 다양하다. 우리는 가치 다원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다 그러면 뭐 투자가치, 장부가치, 보험가치, 과세가치, 공익가치 아주 다양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은 일정 시점에 아까 한 개만 있다 그랬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에서 주어진 시점에 가치는 다양하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가치 다원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치는 다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용가치, 와 교환가치 이런 말도 있는데요. 교환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말 그대로 교환될 때 형성되는 객관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용가치는요. 토지 사용자가 느끼는 주관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자, 우리가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요. 금방 어때요? 우리가 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물은요. 물값이잖아요. 아주 싸게 거래가 돼요.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이거 다이아몬드 없어도요. 저도 다이아몬드 없이 평생 잘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용가치 그거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잖아요. 교환가치는 아주 높죠.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요. 별 크게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답은 여기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가치하고 우리 시장가치 개념 배웠죠? 투자가치는 이제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주관적 가치 개념이었죠.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번 그렇고요. 보험 가치는 말 그대로 보험금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치고요. 과세 가치는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공익 가치는요. 공익적 목적이니까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따른 가치를 말하는 거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6번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자, 우리 가치 발생 요인에는 뭐가 있었죠? 그래요. 공부가 되신 분들은 기억나죠? 가치 발생 요인에는 크게 이렇게 해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발생하려면 그 물건이 주는 효용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구매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썼다? 유효수요. 그런데 효용과 유효수요가 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가격이 발생 안 하는 경우가 있었네요. 어떤 경우였죠?
공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라 그랬죠. 공기가 주는 엄청난 효용이 있죠. 예. 어떤 효용 주는지 잘 모르시면요. 코 잠깐 막으시고요. 입 조금만 닫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럼 공기가 주는 엄청난 효용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기 돈 내요 안 내요? 한 번 마실 때마다 안 내네요? 왜 안 내세요? 그랬더니 그야 많으니까 그래요. 즉 가치가 발생하려면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뭐가 있어야 되죠?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린 같은 학자는 소유권의 이전성 이런 것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이런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가치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당연히 효용에 영향을 줍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 효용에 공법상의 규제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토지 가치가 다 달라지잖아요. 자, 2번 유효수요는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사고 싶어. 근데 구매력이 뒷받침돼 있어야 유효수요죠.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려버렸네요. 구매력이 당연히 뒷받침돼 있어야 유효수요죠.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부족하니까 희소한 거 아니겠어요? 효용은요. 주택이 주는 효용은 쾌적성이고요. 상업지가 주는 효용은 수익성입니다. 공업지가 주는 효용은 생산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한마디로 효용 또는 유용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틀린 답은 2번이네요. 자, 그리고 가격 재원칙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시험에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 재원칙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원칙이 뭐였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 토대가 되는 원칙에는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시간적인 면에서 토대가 되는 원칙에는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내부적 요인을 반영해서 가격이 이루어지죠. 그 내부 요인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기여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그리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었죠. 자,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 말고 외부 요인도 반영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외부 요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그리고 경쟁의 원칙 이런 것들이 가치 발생 요인과 관련된 외부적 요인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격 재원칙에서 적합의 원칙과 관련해서 요 외부성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은 이제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환경과의 적합관계를 논하는 것이었죠. 만약 적합하지 않으면 그때는 감가였습니다. 그때 감가 무슨 감가였죠? 경제적 감가죠. 예, 그래요. 그리고 여기 균형의 원칙은요. 내부적 균형이라는 걸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려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요. 균형이 안 맞다. 그럼 무슨 감가였죠? 이때는 그렇죠. 기능적 감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능적 감가, 여기서는 경제적 감가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이다 그랬을 때 초과 이윤 이런 말이 나오면 경쟁이 생긴다 그랬어요.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생기고 경쟁은 결국 초과 이윤을 소멸 감소시킨다는 원칙이었는데요. 이 경쟁의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칙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도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포기되는 게 있으니까 그 포기되는 것을 반영해서 가치를 구하는 게 기회비용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 재원칙과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 쭉 배웠는데요. 가격 재원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가격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는 뭐가 있다? 법칙성이 있어서 감정평가 활동할 때 행위 지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뭐다? 가격 재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부동산 가격 원칙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찾아서 평가 활동할 때 지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맞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여기 대체의 원칙은요.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혼자 형성되는 게 아니고 대체될 수 있는 부동산과의 관계 속에서 가격이 이루어진다. 이런 원칙이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소비자는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요. 가격이 같으면 효용이 큰 걸 선택하는 원칙. 그게 대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서 유용성, 즉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원칙.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 의미로 이게 틀렸죠. 요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 아니죠. 적합의 원칙은 보시다시피 외부적 관계의 원칙입니다. 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 뭐죠? 균형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려면 3번은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균형의 원칙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용을 강조한다. 자, 따라서 내부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 의미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3번이 틀렸습니다. 기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가치는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반영해서 가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원칙이었습니다. 자,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이런 거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달라진다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재원칙 내용 나오면 우리가 요 정도 문제들은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138번에서 틀린 거 물었는데요. 1번 최유효 이용은 자,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려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복합 개념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따라서 최유효용도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겁니다. 최유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물리적인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해야 되고요. 최고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1번 표현은 맞는 말이죠. 자,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구성요소가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이 딱 균형을 맞아야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된다는 원칙이죠.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무슨 감가였죠? 원가법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가 아니고 균형은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균형이 안 맞다 그러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을 가진다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고요.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혼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체될 수 있는 유사부동산과의 관계 속에서 가격이 이루어진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당연히 대체될 수 있는 사례 가져다가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은 현재보다 장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하는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예측의 원칙은요, 가치라고 하는 편이 뭐였죠?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현재 가치죠? 그때 그 편익과 관련해서 수익 이런 것들 반영해서 가치를 구하는 거죠. 자, 따라서 수익하는법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틀린 답은 당연히 이 경우는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진행합니다.